네, 안녕하세요. 중국 공산당과 인민해방군, 글로벌리스트 흑막 세력, 악마의 내러티브 사제들, 이 세 집단에 대한 전 세계 가치지향 애국 민중의 투쟁을 매일매일 전해드리고 있는 세뇌 탈출입니다. 오늘은 홍준표 의원이 어저께 했던 재미있는 말을 화두 삼아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뇌 탈출 자유구독료 부탁 말씀 올립니다. 신한은행 140-012-108493 주백모 프로덕션입니다. 참으로 어려울 때인데도 꾸준히들 도와주셔서 백모 세뇌 탈출 뚜벅뚜벅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홍 의원이 뭐 감옥 간다는 얘기를 잘 해요. 그래서 10월 20일 날 거의 한 20일 전에는 두 명 모두 감옥 갈 거다. 내가 후보되면 이재명, 윤석열 둘 다 감옥 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제 어제는 한 명은 뺐어요. 11월 8일에는. 그래서 이재명과 윤석열 중에 지는 사람은 감옥 가야 할 참혹한 대선이기 때문에 자기는 이런 비리 대선에 관계하지 않겠다. 글쎄요. 여기서 검찰이 대선을 결정한다? 이건 잘 모르겠어요. 검찰이 왜 대선을 결정하게 되는지는. 왜냐하면 지금 구도 잡힌 걸로 보면 대선 끝까지 가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이재명이 이기면 윤석열 이제 죽이려고 여러 가지 해서 이제 감옥 보낼 거고요. 또 윤석열이 이기면은 이재명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 문팔육 집단 전체에 대한 어떤 그 법률적 압박이 굉장히 심해지겠죠. 그래서 홍준표 의원의 그 검찰이 대선을 결정한다는 말은 제가 좀 이해가 안 가고요. 이게 비리 대선이다. 뭐 그건 뭐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으니까. 아무튼 간에 이제 홍 의원이 이 말은 정확하게 한 거예요. 이와 윤 지는 사람은 감옥 가야 할 참혹한 대선이다. 이 말 자체는 정확한 말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럼 설마 홍 의원이 야 이재명 이겨라 윤석열 감옥 보내게 이렇게는 생각 안 할 거라고요. 그럼 홍 의원이 한 말 뜻은 만약에 홍 의원이 대선에 편을 든다면 재명이는 감방으로 성렬이는 청와대로 뭐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설마 둘 다 감옥 보내야 하는데 못 보내서 참혹하다 이 소리는 아니겠죠. 내가 후보가 됐더라면 결국 홍준표 의원의 말은 내가 후보가 됐더라면 상대방과 적당히 부비부비 타협할 점이 있었는데 윤석열이 돼서 이게 사생결단 싸움이 됐다. 이런 어감을 줘요 사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냥 다짜고짜 물어서 상대방이 부비부비 타협 대상이냐, 어차피 사생결단 혁명 내지 전쟁의 대상이냐, 저는 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상대방이 사생결단 전쟁의 대상인데 그걸 부비부비 타협의 대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수를 뒀다가는 골로 가요. 그게 이제 그 송양지인이라는 중국 고사가 있죠. 춘추시대 때. 그러니까 송나라의 임금, 그때 임금 이름이 양인데 송나라의 임금이 초나라의 대군을 맞이했는데 강을 두고 상대방이 강을 막 건너와서 지금 진영이 안 갖춰지고 이 상태에서 쳐들어갈 수 있는 상태인데 상대방이 진영이 다 갖춰지기까지 기다렸다가 그건 지금 저런 상태에서 우리가 상대방을 공격하는 것은 뭐 인이 도덕이 아니다 이래가지고 상대방한테 시간을 줘서 상대방이 대군이 딱 정비된 다음에 싸움을 붙었다가 져가지고 비참하게 부상을 입고 뭐 이런 사건이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송나라 양임금이 그 가짜는 그 인이 도덕 찾는 거다 이런 건데 그래서 송양지인이라고 하는데 이게 상대방하고 사생결단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상대방과 부비부비 타협할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한다면은 좀 곤란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상대방 보면은 첫째 중국 및 북한과 연결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때까지의 그 상황을 보면 한미동맹 약화시키고 한일 관계 약화시키는 것. 그 다음에 북한을 중국의 직영 식민지로 바치고 남한을 중국의 영향권 안으로 집어넣는 것. 윤석열이 그
가치를 함께하는 그러한 자유민주 국가와 그 관계를 강화하고 한미동맹을 기본으로 삼겠다고 했을 때 이 중국 주한 대사 싱하이밍이 중앙일보에 사실상 윤석열을 협박하는 그런 칼럼을 썼었죠. 한 2달 전 사건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상대방은 종중 약탈 독재 체제, 뭐 주민자치, 공수처, 언론법 이런 거 보면 이제 그런 걸 굳혀서 수십 년 지배하겠다. 이게 이해찬 얘기죠. 그리고 나라 전체를 중국식 마피아 자본주의 체제로 만들겠다. 이런 건데, 자, 이런 자들과 부비부비 타협되겠냐. 이번 대선을 계기로 해서 사생결단 전쟁에 돌입하는 게 맞지 않냐. 이게 이제, 저의 생각입니다. 뭐, 저희 이제 시청자님들께서, 야,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탄핵할 자변 윤석열에 대해서 백모가 별로 반감을 안 보인다. 저는 이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상황. 그러니까 사생결단 전쟁 돌입할 때 어떤 카드가 이 전쟁에 그 상대방을 작살낼 때 전쟁에 좀 더 예리하게 작동할 거냐,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자, 저는 이 사생결단의 계절이 앞으로 10년 간다고 봅니다. 앞으로 10년 간다. 지금부터 2027년 5월까지 앞으로 5년 동안 벌어질 일만 봐도 뭐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국내는 586의 진지, 586이 박아놓은 대못, 586이 지난 30년 동안 구축해놓은 문화 담론 권력, 이거 싸움하기가 장난이 아니죠. 뭐 당장 제가 그래서 얘기하는 게 차기 대통령은 취임하는 날이 청와대가 단두대로 바뀌는 날이다. 어떤 특단의 여러 가지 전략적인 그런 그 고민이 없이 취임했다가는 골로 간다. 차기 대통령. 이쪽에서 만약에 야권에서 대통령이 지금 이제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그거 골로 가는 거다. 특단의 전략적인 그런 준비를 해야 된다. 여러 가지 각오와. 그렇다 그래서 조중동과 국힘이 그러면 뒤에서 스크럼 짜고 딱 받쳐주냐? 아니죠. 조중동 국힘은 호시탐탐 흔들고 등짝에 상처를 낼 가능성이 있는 집단입니다. 국내 이렇게 만만치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국내가 이런 정도의 정치 위기가 그냥 이 상태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이게 미국, 중국, 북한이 다 지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한국의 정치 위기를 더 격화시켜요. 한국에 대한 한국 내부의 위기와 갈등을 더 격화시킨다고요. 일단 미국에서 MTR 대승 저는 한다고 보는데 지금 미국의 그러니까 미국 하원, 연방 하원 내년 그 선대본부장, 말하자면 선거대책본부장, 하원 선대본부장, 공화당 선대본부장이 민주당 보고 그랬어요. 2020년 선거에서 바이든이 10%포인트 더 나온 지역들, 거기에 하원 의원들, 민주당 하원 의원들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당신들 다 내년에 떨어질 수 있어. 당신들 내년에 다 떨어질 수 있어. 다 떨어지면은 그러니까 당신들은 선택이 은퇴하든지 아니면 출마해서 낙선하든지 선택 두 개밖에 없어. 그렇게 말을 했어요. 몇 석이라고는 얘기를 안 했는데 이 오바마가 그 취임을 2009년에 오바마 취임이 되죠. 2008년 대선을 하고 그리고 2010년 선거에서 70석 가까이가 하원에서 바뀌었습니다. 근데 오바마는 저게 좋은 상태도 그런 거예요. 인기가 좋았는데도. 지금 바이든은요, 저거 골로 가는 거예요. 내년 미국에서. 그럼 내년 미국에서 MTR 대승하고 글로벌리스트 퇴조하고 악마 내러티브 진압되고 이런 일들이 이제 지금부터 본격화돼. 이렇게 저게 말이 쉬워서 그렇지 저게 내전이란 말이에요, 미국이. 그럼 미국에서 내전하면서 연방 하원, 연방 상원 권력이 MTR로 넘어가게 되면 중국이 가만히 있겠냐고요. 그럼 미국에서 의회가 계속 중국에 대한 이제 그 압박을 가하게 되니까 중국은 뭔가
반발을 해야 돼요. 근데 중국이 내부의 권력 정비가 내년 10월에 끝나거든요. 20차 당대회에서 시진핑 3연임이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연임의 그 확정이. 그러면 반발하죠. 그러니까 내년 10월 뭐 11월 이때부터 한반도에서 미국과 중국이 굉장히 날카롭게 대립할 수 있어요. 자,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됐을 때 지금 이 586이나 조중동이나 국힘이 가만히 있겠냐. 국힘의 배신자들이. 칼 뽑고 그냥 놔둬요. 살벌합니다, 이거. 중국의 위기 침체가 한편으로는 또 강화되고 있죠. 그리고 미중 전쟁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격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 계속 가면 중국의 세계 제조업 1번지 위상이 흔들흔들하게 됩니다. 결국은 흔들거리게 돼요. 이번에 요소수도 뭐 그걸 정확하게 보여주는데 세계 제조업 1번지 위상이 흔들거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월스트리트와 국제금융계의 중국 사랑, 이것이 스스로 종식시키든지 강제 종식 당하든지 이로 갈 수밖에 없어요. 뭐 앞으로 2, 3년 내다보면. 그 다음에 북한은 혈통신정 전체주의가 종언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북한은 중국의 직영식민지가 되든지 혹은 자유조선이 되든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후보 윤석열이란 존재가 대통령 윤석열이란 존재로 바뀌었을 때, 뭐 대선에서 이겨서 3월 9일 날, 그러면 뭐 검찰 출신이고 칼질 잘하고 그러니까 시원한 칼질, 시원한 숙청을 저절로 뭐 해서 잘 되겠지. 이거 절대 아닙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내년 대선에서 이기는 것보다요, 대선 이후에 몰아붙일 수 있는, 제대로 판이 전개될 수 있는 게 훨씬 힘듭니다. 내년 대선판보다 대선 이후 판이, 대선에서 이기는 경우, 대선 이후 판이 훨씬 힘듭니다. 무지하게 힘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런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국내의 그 국정 상황이라는 게 난잡하게 이루 말할 데가 없을 겁니다. 위기도 이루 말할 데가 없고. 이건 다시 말하자면 무슨 얘기냐면, 저보고 윤석열 지지한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요. 제가 그랬죠. 청와대가 단두대로 바뀐다. 청와대가 단두대로 바뀐다. 우리가 제대로 586을 밀어붙일 수 있는, 그리고 조중동과 국힘의 그런 그 사보타지를 진압할 수 있는 정도의 힘이 없으면 싸움도 망치고 대통령 윤석열이란 존재는 사냥감으로 전락하게 돼요. 사냥감으로. 제가 그런 말씀 한두 번 지나가면서 드렸던 것 같아요. 2013년 봄에, 그때는 이제 8년 전이고, 그때 저 같은 경우도 굉장히 제한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움직일 방법이 별로 없어요. 그때는 또 우리 태극기 같은 걸 경험한 그 각성해 가는 민초도 별로 없을 때고, 2013년 봄이니까. 그때 제 친구랑 얘기를 하면서 대통령 박근혜라는 존재는 그 존재 자체가 이 갈등을 크게 유발하는 존재다. 그런데 이 박 대통령이 또 제하에 있는 저희 같은 사람들도 이걸 도대체 어떻게 진영을 만들고 짜야 될지 모르겠다. 우리도 박 대통령대로 보면 어떤 그런 데 대한 정무적 감각이 없는 것 같다. 또 제하는 제하대로 그런 데 대한 비전도 없고 능력도 안 되고. 그래, 상황이 이렇다. 그렇다면 박 대통령 임기 제대로 채우겠냐. 임기 채우기 힘들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게 2013년 봄입니다. 지금은 박 대통령이 닥쳤던 2013년 봄보다 훨씬 더 살벌한 상황이 내년에 대선에 이기는 경우 펼쳐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년 대선을 이재명한테 내주면 골로 가는 거고요. 그 즉시로 골로 가는 거고요. 그래도 뭔가 찬스를 노려보고 계속 싸우려면 대선에서 이겨야 돼요. 그건 당연한 거고요. 이기고 나서 그 다음 상황 한숨이 퍽퍽 나오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이게 상황을 보면 결국은 이게 다음번 차기 대통령 임기 5년뿐만이 아니라 대충 아무리 짧게 잡아도 한 10년은 이거 살벌한 상황이다. 이거 살벌한 상황이다. 이게 파괴와 혁명, 한편으로는 쓸어버리는 것, 파괴와 혁명, 다른 한편으로는 세우는 것, 건설과 창조가 같이 일어나는 상황이에요. 일단 정치 권력과 정치 프로세스를 봐도요. 친중, 친북, 부패, 특권, 약탈 집단을 정치권에서 쓸어버리게 되겠죠. 그래야죠. 그럼 뭘 세워야 되는데 자유 개인에 바탕한 풀뿌리 민주주의와 정당 혁신을 세워야 됩니다. 우리가 자유로운 개인으로서 정당을 제대로 띄워낼 수 있냐. 그리고 자유민주공화국을 유지하고 번영시켜 갈 수 있는 정치 프로세스를 밟아 나갈 수 있냐. 이거예요, 결국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두 번째는 문화 담론 비평 컨텐츠인데 저게 해외랑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해외에 있는 몹쓸 놈의 빌어먹을 놈의 풍조를 그게 그대로 한국에 그대로 투영되거든요. 그거를 본진을 공격하듯이 우리 나름대로 공격을 해야 돼요. 거기 해체주의, 문화 마르크시즘, 기후변화, 인종차별, 젠더평등이라는 악마 내러티브. 이걸 우리 본진에서 공격을 해야 돼요. 이게 이제 아마 정치 철학, 도덕 철학적 측면에서는 제가 제일 먼저 책을 쓰기 시작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피즘의 의미를 밝힌 거는 제 기억이 맞으면 그 PC와 트럼프인가 뭐 트럼프와 PC인가 해서 우리 홍지수 작가가 처음에 책을 좀 정리를 한 게 있죠. 그래서 그 전에 비하면은 이 인식이 많이 올라가 있어요. 그러나 이 정도는 부족합니다. 해체주의와 문화 마르크시즘, 악마 내러티브. 지금 그 미국과 그러니까 유럽, 서방과 자유 세계를 병들게 하고 있는 이게 우리한테 고스란히 투영돼서 들어오기 때문에 이걸 작살내야 되고요. 이걸 투영시켜서 떠드는 교수와 뭐 식자층을 우리 내부에서 비판해서 작살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뭐 해야 되냐? 우리 한 개개인이 섬기는 가치와 미덕. 그럼 미덕이라 그러면 굉장히 복잡한 것 같은데요. 기준과 원칙이 미덕입니다. 그리고 개인의 관점에 바탕한 애국주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제대로 정치 철학이나 정치 사상 이념으로 확립을 시켜가야 돼요. 그래서 이거 하는 사람 몇 명이나 있냐 이거예요. 거의 없어요. 많지 않아요. 그래서 바깥에서 수입되고 있는 바깥쪽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 악마스러운 그런 컨텐츠에 대한 한글 버전으로 이루어진 한글로 이루어진 전선 있냐 이거지. 없어요. 굉장히 약해요. 지금. 그래도 옛날보다는 많이 생긴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저게 바깥쪽에서 자기들끼리 싸움이 제대로 붙었잖아요. 트럼피즘을 만들어낸 사상적 문화적 흐름이 있거든요. 그 사상적 문화적 흐름이 저 워크 레프트 혹은 저기 그 워크 내러티브 그러니까 악마적 그 깨좌좀 내러티브랑 엄청 싸우고 있잖아요. 미국에서 맨날 싸우고 있으니까 그거 보면서 여기서 좀 좋은 영향이 있는 거죠. 두 번째로 문화 담론 비평 콘텐츠 중에 한국에서 한국화된 토착화된 게 있다고요. 반일 내러티브, 우리 민족 내러티브, 중화 사대주의 내러티브 이거 쓸어버려야 된다고요. 이거 쓸어버리게 되면 그럼 한국인은 뭐냐? 한국은 뭐냐? 즉 한반도라는 공간과 한국인의 역사, 시간 이 문맥 속에서 깃든 보편성이 뭐냐? 혹은 그 인류의 보편적 가치 속에 한국은 어떤 특수한 형태로 드러나고 있냐? 보편과 특수가 결합된 거를 이쪽에서 내놔야 된다고요. 그게 내놔져야 그게 소설로도 나오고 비평으로도 나오고 역사 해석으로도 나오고 뭐 영화로도 나오고 드라마로도 나오고 게임으로도 나오고 그래야 쟤들이 쓸려 나가요. 그래서 이게 만만한 싸움이 아니에요. 제가 한 10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최소한 한 10년 가야 이게 비등비등해질 거다. 근데 이제 좋은 점은 이 뿌리가 쟤들 악마 내러티브나 이런 악마성의 뿌리가 한국에 토착화된 건 사실은 정치적으로
베이징과 평양에 뿌리가 있기 때문에 거기가 약화되면 이쪽이 약화돼요. 그 다음에 이 그 대학 교수들이 해외에서 배워오는 거, 그 다음에 무슨 외신 기자들이 해외에서 배워오는 그러니까 미국과 유럽의 그런 악마적인 거, 이건 미국과 유럽 본토에서 극복돼 가고 있으니까 약화돼요. 그래서 이게 한 10년 보면 싸워볼 만하다라는 게 그래서 그래요. 만약에 미국과 유럽이 저기 오바마, 클린턴, 아들 부시 때처럼 기세등등한 악마 내러티브와 글로벌리즘과 네오콘으로 번성을 하고 있으면 그런 게 한국에서 10년 갖고 택도 없습니다. 만약에 중국과 북한이 기세등등하다면요, 여기 반일 내러티브나 우리 민족 내러티브, 중화사대주의 내러티브 무찌르는데 10년 갖고 택도 없습니다. 그래서 상대가 약화되기 때문에 10년이면 해볼 만하다는데, 그건 상대가 약화되기 때문이지 그걸 대체하는 우리 자신의 관점과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거는 10년 가지고도 택도 없이 부족해요. 그래서 최소 10년을 잡은 겁니다. 근데 이러다 보면 한쯤에 폭폭 나오는데요. 이 호랑이 굴에 물려가도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살 수 있다. 이런 걸로 오늘 이야기를 좀 더 드리면서 말씀을 여쭈고자 합니다. 호랑이 굴에 물려간 17살짜리 소년이 있습니다. 카일 리튼하우스. 아마 저 세뇌 탈출할 때 제가 몇 번 보여드렸죠. 일리노이 안티오크에서 사는 17살 소년인데, 일리노이 안티오크하고 위스콘신 케노샤가 옆 동네입니다. 그래서 이 일리노이 안티오크에서 사는 소년이 위스콘신 케노샤에 가서 아르바이트도 하고 일도 하고 이래요. 작년 8월 25일 BLM 폭동 때 밤중에 쇼핑몰 자경단 현장 의료지원의 장총 라이플을 차고서 지키고 있다가 시위자들에게 쫓기게 돼요. 그 시위자들이 저놈 잡아 죽여 하고 쫓기다가 그 중고차 판매상 주차장으로 구석으로 몰려서 그 중에 한 명을 죽여요. 총을 쏴서 죽이고 도망을 치면서 friendly. 그러니까 적이 아닙니다. 저는 선생님들 상하게 할 뜻이 없어요. 이 정도의 어감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쫓기는데 쫓기다가 쫓아오니까 넘어진다고요. 넘어지니까 다른 시위자 한 명이 스케이트보드로 2번 찍죠. 2번 찍고 여기 메고 있는 총을 뺏으려고 하니까 총으로 누운 상태에서, 넘어져서 누운 상태에서 두 번째 사람을 사살해요. 그 상태에서 이제 딱 사주 경계하면서 이러고 있는데 한 명이 이렇게 다가가서 한 1m쯤 갔을 때 여기 엉덩이 뒤에 숨겨놨던, 옷 뒤에 숨겨놨던,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그 미국 그 지역은 특히 그런데, 그러니까 concealed firearm, 그러니까 남이 안 보이게 총기를 숨기려면 그냥 총기 소지 허가 가지고는 안 돼요. 총기를 남이 안 보이게 숨길 수 있는 허가를 가져야 돼요. 이 사람은 그 허가 취소된 사람이에요. 이걸 꺼내 가지고, 그것도 굉장히 고성능 권총입니다. 글록을 꺼내서 1m인데 여기 이 친구 이제 이 17살짜리에 겨눈 거예요. 그거 누운 상태에서 쏴가지고 그 팔이 끊어질 뻔했죠. 팔 안 끊어졌는데 이두박근이 한 절반쯤 날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총상을 입혔죠. 결국 그날 그 짧은 한 20초 사이에 2명을 사살했고 1명한테 총상을 입혔어요. 그래서 이 사진은 지금 재판받고 있는 재판정에서의 사진입니다. 아직 여드름도 안 깔아앉은 17살짜리 애예요. 그런데 그날도 보면 제가 그 비디오 여러 번 보여드렸지만 굉장히 침착해요. 그래서 지금 이 재판 과정에서 야, 이거는 뭐 아무리 살인이라고 봐줄라 그래도 이게 살인으로 볼 수가 없어. 이거는 정당방위야 라는 게 지금 어저께까지 해서 엄청 쏟아져 나온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의 주요 언론들, 워싱턴 포스트라든지
뉴욕타임스라든지 주요 방송들은 여전히 살인자라 그러고 여전히 증언의 일부만 편집해가지고 말하자면 이 어린애가 막 그냥 총 막 겨누고 해서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이에요. 증언 중에 이상한 증언이 있거든요. 아까 그 세 번째 총상입 분칙 이러고 가서 여기서 불법으로 숨겨놓은 총 꺼내갖고 이거 한 사람 이거는 싹 안 쓰고 이러고 갔는데 얘가 자기를 겨누고 총을 찰칵찰칵 하면서 자기한테 자기를 쏘려고 해서 자기가 굉장히 공포스러웠다. 근데 비디오를 보면 겨눈 상태가 아니라 뭐 이런 거는 있어요. 얘는 총을 꺼냈을 때 겨누기 시작해요. 굉장히 그러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법정에서 근데 그거는 얘기를 안 하고 그거 최소한 그러니까 기사 제목에서는 얘기를 안 하고 앞에 것만 얘기한다고요. 총 찰칵찰칵 해갖고 겨눴다. 저기 겨눠서 저기 죽이려고 겨눠서 자기가 공포에 질렸다. 이것만 따옴표 따가지고 제목으로 뽑아. 그러니까 이게 미국의 그 주요 언론들 깨자좀 주요 언론이 얼마나 악랄하다는 게 조중동은 차라리 여기 보면 천사표라는 생각 들은 거예요. 지금 불과 17살짜리 애거든요. 얘를 살인마 피해 굶주린 살인마로 못 만들어가지고 환장들을 해 있는 거예요. 제 느낌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죠. 증언에 의해서 이 검찰, 그러니까 이 카일 리트나우스를 살인범으로 몰려는 검찰의 시도가 검찰 측 증인의 증언에 의해서 붕괴해버리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첫 사살에 관해서 검찰 측이 증인을 불렀는데 그 증인들 얘기를 결국 뭐 검찰이 길게 증언하니까 부분을 따면 마치 살인마처럼 포장이 돼요. 근데 법률적으로 의미가 있는 거를 하이라이트를 해서 보면 이런 거예요. 피살자가 막 엄청나게 사납게 행동하고 위협적 언행. 예를 들어서 그 자경단 쓰고 있는 애들한테 니들 말이야. 니들 혼자서 다닐 때 우리한테 걸리면 죽을 줄 알아. 그 불지르려고 그러고. 그래서 무슨 마약 같은데 취한 것 같은 굉장히 사나운 행동을 했다라는 증언이 나와요. 이 처음에 사살된 사람이. 그 다음에 그 리트나우스를 이 처음에 사살된 사람을 중심으로 해 두세 명이 막 저기 중고차 그 주차장으로 쫓아 들어가는데 그 야외 주차장 쫓아 들어갈 때 리트나우스가 쫓겨갈 때 이 시위대 중에 누군가가 리트나우스를 맞히지 못하고 뭐 공중에 쐈는지 뭔지 빵빵빵 총소리가 계속 나요. 그럼 리트나우스 입장에서는 자기 쫓아오면서 총 쐈다고 생각한다고요. 그 다음에 쫓겨 들어가서 리트나우스가 딱 이제 겨누고 있는데 나 더 위협하지 마라 겨누고 있는데 이 개땡땡 그러니까 F자 얘기하면서 총을 잡고 총을 뺏으려고 했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검찰 측 증언의 증언이에요. 제가 저거를 꽤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거든요. 저 증언만 해도 첫 번째 이 사살 사건은 저거는 정당방위다. 17살짜리 애들 여러 명이 쟤 잡아 죽여 하면서 쫓고 그 과정에서 뒤에서 빵빵빵 총소리 나고 그래서 몰려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그걸 총을 뺏겠다고 덤비고 그러면 이거는 정당방위다. 라는 그런 얘기들이 지금 많이 나와요. 평론이.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살 저건 뭐 100% 정당방위입니다. 그래가지고 또 잡아주게 하고 계속 쫓으니까 애가 도망가면서 뭐라고 외치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friendly. 그러니까 나는 적의가 없다. 나 당신들 죽이려는 사람 아니다. 그러면서 도망가요. 도망가다가 발이 꼬여가지고 넘어지니까 바로 등 뒤에 맸던 스케이트보드가 무겁고 크잖아요. 위험하고. 그거 뽑아가지고 애를 내려 찍는다고요. 내려 찍고 그 다음에 총을 뺏으려고 드니까 누운 상태에서 쏴서 두 번째 사람이 사살되죠. 저건 100% 정당방위예요. 세 번째가 이제 얘기인데 세 번째는 이 사람이 뭘 인정을 했냐면 나중에 가서 내가 1m 거리까지 접근해서 내가 총을 겨눴습니다. 그리고 총을 겨누기 전까지는 저를 조준 안 했습니다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증언이. 그래가지고 그거 인정하니까 검찰이 머리를 이렇게 싸매는 거예요. 머리를. 딱 이렇게 싸매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유치장 동료한테 한 말이 내가 그놈한테 총에 장전된 총알 전체를 빵빵빵빵빵빵 해갖고 쏟아붓지 못한 게 참 천추의 한이다. 라고 유치장 동료한테 얘기해서 다음번에 내일인가 모레는 현지 날짜로 그 동료가 이제 유치장 동료가 증언대에 나오게 생겼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그 이 세 번째 총상 입은 사람 뭐 이름도 뭐 이상해 무슨 그로스크로이츠엔인가 그런 사람인데 케노샤시한테 $10,000,000 보상금을 청구해 놨고 이 보상금을 받냐 안 받냐가 얘가 자기한테 그 총 쏜 게 이게 살인 미수냐 아니냐에 의한 재판 결과에 따라 지급이 되는데 제가 총을 겨누기 전에 먼저 이거를 자기가 숨겨진 불법으로 숨겨서 가지고 다니던 글록 권총을 자기가 먼저 겨눴기 때문에 이건 뭐 100% 정당방위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리튼하우스 그러니까 많은 그 사람들이 리튼하우스 그러니까 뭐 꼭 트럼프 지지자가 아니더라도 리튼하우스의 소년에 대해서 저 정당방위다. 저거 뭐 그 그러니까 무기 불법 소지를 어떻게 해석해서 적용하냐 말하는 그거는 모르겠는데 살인에 관해서는 전부 지금 살인이 여러 가지로 걸려 있거든요. 살인에 유죄받으면 지금 종신형입니다. 이 어린애가. 지금 이게 리튼하우스를 보면 그 현장 상황에서 냉정하게 아주 냉정하게 대처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재판 과정에서 이게 정당방위라고 주장할 수 있고 실제로 정당방위라고 인정할 수 있는 소지가 큰 거예요. 그 불과 10초, 15초 사이에 그 현장 그 상황의 대처가 굉장히 냉정하고 차분했던 거예요. 17살짜리가. 그러니까 혼자서 막 총 쏘고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마지막 순간까지 몰릴 때까지 총을 안 쐈단 말이에요. 첫 번째도 그랬고 두 번째는 당연히 그렇고 세 번째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정당방위다라고 인정이 될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우리가 아무리 그래도 좀 냉정해져야 돼. 많이 냉정해져야 된다. 오늘도 이제 누구랑 평소에 제가 뭐 전화 좀 드리고 참 존경하는 분이랑 이렇게 통화를 하는데 뭐 판다 갈아엎고 새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특히 국힘에 대해서. 제가 이제 이 바닥에 이제 말하자면 글 쓰면서 또 운동하면서 그 전에 이제 굉장히 사납게 아스팔트를 했었는데 한 10년을 쭉 가면서 겪어보면 그 한마디로 말하면 국힘을 안에서부터 채워나가는 게 훨씬 맞는 길이에요. 훨씬 맞는 길이에요. 굉장히 힘든 일인데 맞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 마지막에 가면 뭐냐면 지역사회와 각 부문별 시민운동을 제대로 이끌 수 있는 시민사회와 지식인과 종교 지도자의 성숙도의 문제예요. 이게. 그 성숙도가 안 돼 있으면 당을 3개, 4개, 10개, 20개 만들어도 소용없어요. 그 성숙도가 돼 있으면 지금 당을 안에서부터 말아 올라가도 충분해요. 그래서 안에서부터 채워나가면서 우리가 싸워나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는 제일 먼저 무결선거 네트워크 모여서 우리가 참관 감시 운동 일으켜야 되고요. 두 번째는 교육감 후보 단일화를 위한 온라인 시민 경선단 구성 운동 일으켜야 되고 그 다음 세 번째 스텝은 국힘을 안에서부터 말아 올라가는 그런 운동을 일으켜야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